업의 품격, 지속가능 수산물과 책임 있는 소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서종석입니다. 수온 상승률이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. 지금 다른 전 세계 평균의 2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. 특히 한국 그 동해 쪽에 보면 짙은 갈색입니다. 이 붉은색이 다 지금 수온 올라간다는 뜻이죠. 이 수온도 상승하지만 어장이 건강하려면 바다 깨끗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나죠. 지금 그 한 1950년대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이 80억 톤 이상이라고 합니다. 근데 절반, 한 46억 톤 정도 되는 플라스틱들이 어디로 왔는지 모릅니다. 재활용도 안 되고 다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. 그게 땅에 매립됐거나 바다로 흘러가거나 그렇대요. 한 절반 정도는 해류 따라서 흘러갑니다. 이게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. 하와이하고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이 해류가 이렇게 멈추는 데가 있는데요. 그걸 이제 GPGP라고 표현을 합니다. 해류가 안 움직이니까 그쪽에 다 모입니다. 근데 이 면적이 한국의 한 1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. 큰 쓰레기부터 미세 플라스틱까지 막 섬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. 플라스틱 분해되는데 한 500년 정도 걸린다. 해양생물들이 엄청나게 이걸 섭취하고 있습니다. 미세 플라스틱은 보이지도 않습니다. 우리 몸에도 많이 축적돼 있을 수도 있어요. 이걸 많이 먹는 게 주로 바다새들, 먹이로 착각해서 먹습니다. 매년 100만 마리 이상씩 이 플라스틱을 먹어서 사망한다고 합니다. 굉장히 이제 바다가 이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. 남획이 이루어지고 혼획이 이루어지고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온이 올라가고 바다가 그러면 텅 비겠죠. 실제로 지금 바다에서 어획을 하면 물고기보다 해파리가 더 많다고 합니다. 수산물을 지속 가능하게 먹고 싶은데 이 바다가 이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. 이 대구는 유럽에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생선입니다. 바이킹들이 처음 대구를 먹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. 대구 말린 걸 뜯어먹으면서 침략을 하고 약탈을 했다고 합니다. 전 세계로 이 대구를 먹는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는데요. 스페인이나 이렇게 포르투갈의 바칼라오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이제 대구를 이렇게 쪄서 먹고 구워서 먹고 볶아 먹고 이런 문화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.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런 대구로 만든 음식이 매일매일 종류가 달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물고기였습니다. 또 대구하면 피시앤칩스로 유명하죠, 그죠? 편하게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었습니다. 그만큼 대구가 많다 보니까 그냥 피시라고 불렀어요. 그냥 대구가 물고기인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많던 대구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대구가 사라졌어요. 이 그래프 보시면 1970년대 갑자기 그래프가 팍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대구가 관련된 종사자들도 엄청 많겠죠. 그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과 가공업 종사자 3만 5천 명이 동시에 실직을 합니다. 난리가 난 거죠. 왜 이렇게 한 방에 그래프가 올라가다 뚝 떨어지느냐? 토마스 헉슬리가 착각을 한 거죠. 야, 이게 씨가 마르겠냐 했는데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. 이 물고기는 우리 좀 친숙한데 이 물고기 대구 사촌인데요. 명태입니다. 명태. 우리한테 친숙한 명태 사라집니다. 또 비슷하죠. 1900년대 중후반에 그래프가 확 올라갔다가 쭉 떨어집니다. 이게 전반적인 그런 물고기들이 사라지는 스타일입니다. 기후변화로만 사라진다면 진짜 서서히 줄어들겠죠. 근데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, 이게 핵심입니다. 그만큼 잡았다는 거죠. 잡고 나서 이제 뚝 떨어지는 거죠. 물고기들은 특징이 뭐냐면 모여 삽니다. 그걸 이제 개체군이라고 표현합니다. 그 개체군들이 모여 사는데 어느 정도 잡으면 회복을 합니다. 알을 놓고 그죠? 번식을 하기 때문에 회복을 합니다. 근데 일정 이상 잡아버리면 회복을 못 합니다. 개체군이 사라지게 됩니다. 자, 근데 우리 정부가 당시에 좀 이제 실수를 한 게 있어요. 명태 너무 많이 잡혔는데 명태 고갈되니까 이 노가리를 잡기 시작합니다. 노가리가 새끼 명태입니다. 이 새끼 명태 놔둬야지 개체군 회복이 되는데 새끼 명태를 다 잡아버린 거예요. 맥주를 먹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공급도 있고 수요도 있으니까 사라지기 좋죠. 근데 정부는 왜 그럼 노가리 이 새끼 명태 이 자원 보호를 풀어버렸냐? 우리가 이거 안 잡으면 일본이 잡거나 북한이 잡는다. 그럴 바에 우리가 잡자 이렇게 된 거예요.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게임 이론부터 해서 존 내시 균형 이론, 죄수의 딜레마, 공유지의 비극 이런 이론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이제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공유를 관리할 때 가장 이득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서로가 잘 지키는 거라는 거죠. 서로가 지키면 다 같이 이득인데 왜 그러지 않고 공유의 비극으로 가냐 이거죠. 인간은 어떤 자기가 손해볼까 봐 이런 결정을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분이 바로 엘리너 오스트롬인데요. 이분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세요. 공유 자원을 잘 보존한 곳들을 실제로 다 찾아다닙니다.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킨 곳은 뭐 때문에 그랬냐 이거죠. 정부가 잘 나서서 그런 건가? 정부가 잘 관리했나? 아니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잘 관리됐나?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근데 그게 아니고 봤더니 공동체와 거버넌스가 잘 되어 있었구나.
자, 그럼 공동체와 이제 거버넌스가 뭐냐? 자, 여기서 좀 제일 포인트는 뭐냐? 이걸 어기는 사람들은 처벌을 줬다. 그리고 협력자들, 이걸 잘 이렇게 관리하는데 따라오는 분들한테는 이 보상을 하고 또 평판을 지켜준 거죠. 공유의 비극을 막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. 인간은 과학과 기술이 있죠. 그걸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? 먼저 이 MSC 해양관리협의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구 이 어업이 완전히 붕괴돼서 토마스 헉슬리도 멘붕이 온 거죠. 기술로 뭔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자, 그러면 어떤 분들을 먼저 불러야겠습니까? 그래서 과학자들, 수산 전문가들, 또 물고기 잡는 그런 또 어업들, 통하는 기업들 다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. 또 NGO, 국제기구, 우리가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뭔가 거버넌스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MSC 해양관리협의회가 설립이 됩니다.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또 이거를 잘 관리하고 지키고 평판과 보상을 줄 수 있는 인증 제도를 만듭니다. 지금 이제 한 300명 정도 전 세계 직원이 있고 한국 사무소는 2018년 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. MSC 지속 가능한 어업 표준은 뭐냐? 이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. 그 표준에는 크게 3가지 원칙입니다. 먼저 지속 가능하게 자원량이 유지가 돼야 된다.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. 그래야지 얘네가 또 회복이 되고 또 개체군이 잘 유지가 됩니다. 두 번째는 환경 영향 최소화입니다. 예를 들어서 고등어 잡으러 갔는데 바다 거북이 잡을 필요 없잖아요. 그럼 얘네가 어디로 지나다니는지 알면 그걸 좀 피할 수 있겠죠. 이 친구들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하면 살려줘서 보내줄 수 있을까? 안 잡도록 그걸 규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. 물고기들 아까 제가 습지라든지 뭐 이런 산호초 같은 데가 있습니다.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다이나마이트 업까지는 없었는데 그죠? 뻥치기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. 저 열대 지역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이런 데 가면 아직도 다이나마이트 터트립니다. 그럼 산호초가 다 부셔지겠죠. 그거 자라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?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.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, 규정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. MSC PC & Kid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급식하고 연동이 돼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 한 3,000개 넘는 초등학교에 이게 도입이 되어 있고요. 강의뿐만 아니라 뭐 체험이나 현장학습하고 이렇게 병행이 돼서 경험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미래 세대 이런 어린이들이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왜 소비해야 되고 우리가 먹는 이 수산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양 환경이 보존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. 설득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하기 위한 캠페인을 또 벌리고 이런 활동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. 가장 기반이 되는 거는 인식의 문제다. 역시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누구도 참여하지 않는다. 그리고 이 시장의 변화는 소비자들로부터 이루어진다.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꼭 지속 가능한 어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또 이런 인증 수산물이 보시게 되시면 꼭 구매를 할 때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업을 기피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5D라고 많이 합니다. 기존에 우리 3D는 알죠, 그죠? 더티, 디피컬트, 덴저러스 하죠. 딱 어업하면 딱 이겁니다. 근데 저는 2가지 더 붙입니다. 젊은 어업인들이 왜 안 하냐라고 했을 때 디스턴스, 일단 되게 멀리 있어요. 어업하는 장소라든지 수산 관련된 곳들이 외딴 곳에 있습니다. 그리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. 지루합니다. 그래서 이 5D 때문에 이 젊은 분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걸 좀 기피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랍스터 어업 어선입니다. 이 앞에 있는 2분은 손님이고 모자 쓴 2분이 이제 어업인들이세요. 이분들이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입니다. 부자지간이고요. 젊은 모자 쓴 분이 직업이 의사입니다. 근데 주 직업이 뭐냐라고 하면 어부라고 합니다. 투잡인 거죠. 아니 왜 의사가 돈도 많이 버는데 왜 업을 하냐? 업이 재밌어요. 난 이 업이 너무 좋다. 자연하고 교감하고 또 실제로 돈도 잘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어렵지 않느냐? 더티하지 않느냐? 이 분위기 자체 더티하지 않습니다. 아름다워요. 자, 그러면 이제 디피컬트하냐? 덴저러스하냐? 정말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고요.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. 모든 게 디지털화돼 있어요. 전산화돼 있습니다. 배가 오기도 전에 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분들이 딱 오자마자 바로 휴대폰을 켜서 따다닥 전송을 합니다. 모든 게 휴대폰으로 이루어져요. 판매 완료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세금 처리가 됩니다. 굉장히 편하게 이루어지고 편하다 보니까 의사도
그냥 이렇게 즐기듯이 업을 하는 거죠. 여기는 재밌는 게 이 랍스타를 굉장히 보호를 잘 합니다. 수입의 80%인데 한 달에 조업을 한두 번 나갑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배를 타고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섬에 종이 땡땡땡 울립니다.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요. 이 랍스타를 잘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팝니다. 이 랍스타를 우리는 어떻게든 보호를 해야 된다. 경제성이 유지가 돼야지 이 섬에서의 행복지수가 지속 가능할 것이다. 우리 자손 대대로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유토피아를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다 같이 이 사용자들끼리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.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바다는 이렇게 건강해지고 또 바다가 건강하니까 그럼 우리 식탁들도 풍성해지겠죠. 그러면 미래 세대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 수산물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